자, 하자. 83쪽. 자, 모두가 이렇게 저번에 내가 해준 그 지문별로 글 종류 알아라.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이거는 논설문이다. 자, 현대인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위해 도시나 근교에 만든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을 정의했다라고 하지 이런 걸. 또한 도시공원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시설 가운데 하나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노인이나 어린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등은 도시공원에 가기 힘들 수 있겠지.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공원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공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 자, 이런 거는 세모로 표시해라.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렵다. 또한 공원에 가도 사회적 약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시설물. 이것도 세모치고 부정적인 거지.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턱이 있거나 계단이 있으면 다니기 힘들잖아. 동선이 복잡. 이것도 세모. 안내 표시가 없어서 그것도 세모. 다 사회적 약자가 도시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지. 이런 물리적 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 공원을 찾는 사회적 약자는 처음 공원 설치 시 기대했던 인원보다 매우 적다. 그지? 사회적 약자가 갈 수가 없으니까. 도시공원은 일반인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도시공간 계획 및 기준 설정을 할 때 다른 시설들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자, 그건 또 꼴빼기 쳐. 이게 해결책이지? 제도적, 물리적으로 뭐 돼야 돼? 정비가 돼야 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쌈지 공원이라도, 쪼매난 공원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해 여러 사람과 소통하거나 쉴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자, 그래서 도시공원의 문제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밝히고 있는 논술문이다. 다음에 3-3 감상적 읽기 85페이지. 요거는 문학이 돼 수필이라 돼 있지. 글의 종류 잘 확인해 두시고, 수필을 혹시 무슨 수필에 갈래 아나? 혹시 이걸 교술 갈래라 했다. 자, 제목이 미안합니다인데, 자,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수필인지를 생각하면서 본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코 인색하게 쓰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고맙다란 말과 미안하다란 말일 것이다. 이걸 잘 안 하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땡큐, 쏘리를 되내는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는 여간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듯하다. 오랜 유학 생활 덕분에 나는 그나마 고맙다는 말은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조교나 학생들이 심부름을 해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곧잘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안해란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잘 안 쓰게 된다. 그지?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란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 게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는 아니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미안해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쨌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지,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부근성이 투철한 내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심리. 체크해. 이게 미안하다 말을 안 한 이유제.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 말하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모두 체크하시고, 왜 애당초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고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독한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 이것도 체크하시고, 자격지심은 참고로 한자성어다. 밑에 나와 있지.
스스로가 못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런 거는 빈칸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두고, 만일 내가 스스로에게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참고로 이 사람이 영문학자다. 앞에 그 양력에 있대. 나는 한 학생에게 좋은 글씨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김영수 23쪽 첫째 단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또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운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의아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 지났으니 모든 학생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들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운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나는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노려봤다. 자기 이름들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 대답한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제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로 착각할 정도인가? 나는 야유까지 했다. 반전체가 지죽은 듣고 고요했다. 영수와 서운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간을 더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줬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에서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거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운이가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 후에 오라고 할까? 그럼 영수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삐삐번호를 알아내어 내게 전화하라고 할까?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하다. 지가 오해했다. 그지? 착하네 아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났다. 요컨대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 말이다.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학기가 시작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를 해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게다가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런 말 했다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쯤은 영수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들을 발견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 짓고 그냥 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오늘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만 했다. 저녁 때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댔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고 계셨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돼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뭐라 했다.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건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봤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해 주시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랑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계셔야죠. 이분을 자주 봬요.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님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여기서 보면 1화 두 개 나온다. 그지? 강의 시간 때 이야기랑 주차 이야기로 서로 얼굴에 붉히고 마음이 상한 채로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두 사람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아마도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한 대신에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고 경비원도 사과하는 대신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 기다린다고 차를 현관 앞에 세우다니 라고 하면서 뾰로통한 얼굴로 돌아섰을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두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나. 야, 뭐 떨어뜨리노?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두들댔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재신 없어 보이잖아. 그러자 아버지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재신 원.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재신은 무슨 재신이냐? 문득 영수 얼굴이 떠올랐다.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데 선생 체면은 무슨 선생 체면? 수업 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영수가 아직도 상심해 있을지 모른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사과해야지. 예, 영수야, 지난번에 미안해서 수업장 있는 거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마지막 대사는 조금 좀 찌질하다. 왜? 말해주지 그랬니 하면 또 책임을 넘기는 거잖아.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지. 찌질하게. 학습활동 단디 보시고. 이것도 했나? 93쪽. 이는 안 했나? 다음에 4-1 볼까? 4-1, 4-2, 4-3. 이 다 들어가나? 진도는 뺐나? 1은 뺐고 2도 2 지금 하고 있어요. 2 하고 있어? 그럼 4-1부터 볼까? 전체적으로 글이 길다, 그제? 자, 103페이지. 폈나? 야, 너 논설무이다. 제목 보고 글의 종류 기억해라, 무조건.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의 세 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논리학 강의에서는 위의 세 가지 질문이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라고 했다. 거기 체크해. 순수 이성 비판하고 논리학 강의. 니 앞뒤 이거 표 무슨 표라디 기억나나? A씨 겸납표랬지. 겸납표는 뭐라대? 책 전체를 인용할 때 쓰는 거랬대. 문헌을 인용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칸트가 말한 뭐라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두 뭐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근본적 질문이란 거다. 한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 자,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노? 네 자신을 알아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까? 지금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 자신을 둘러싼 자연현상이나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의 가치로 관심을 기울였다. 자, 여기에는 일단 세모로 표시해라. 자연, 우주, 그 다음에 신.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뭐 구석기 시대나 이게 원신들의 경우는 어떻게 살았겠노? 자연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 살았겠나? 이제 추위와 더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다음에 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겠지. 학문의 발전 과정을 봐도 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보다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했다. 그게 뭐 자연이나 우주, 그다음에 신에 대한 이야기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자, 기원전 6세기 뭐 이래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전개하고 있지. 여기에 이런 거는 묶어서 그래 적어놔라. 통시적 연구의 대걸 시간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19번째 줄까지 104페이지 9번째 줄까지 통시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탈레스란 철학자가 천체를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뭔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 약 1세기가 지나고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철학자들은 인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 인간 문제는 언제부터? 5세기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궤변론자에 의한 지극적 초보적 단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의 등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내가 무의미하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자, 밑에 특징으로 뭐라고 개별성이라 돼 있지?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내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추상성이랬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접속 확인.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내성을 한자를 풀었으면 마음을 성찰한단 말이다. 내성, 안내자거든. 마음을 성찰한다 이 말이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영국의 철학자 휴문,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했고,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도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한계 지점이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인지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자, 자신을 알려고 내성이란 걸 해봐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이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은 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다른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나를 발견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번은 자신해져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 했다. 그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건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내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불변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자, 다시 쌤이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잘 봐라. 나와 너 적어봐. 이렇게 나와 너, 그 다음에 나와 그것.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 했다 그제? 왜 다르겠노? 예를 들어서 수환이가 니랑 나는 너라고 부르면 나와 너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 근데 네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니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될 테고, 그리고 요런 펜도 마찬가지로 애플 펜슬 이렇게 있잖아. 이게 그것이라고 보면 니랑 이거의 관계는 만약에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필기도구로 쓰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네가 애플 펜슬로 누구한테 막 맞았어, 아니면 찔렸어 여기 펜촉으로, 그럼 얘한테는 이게 무서운 도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관계 짓는 게. 됐나 여기까지? 넘어가고 106페이지.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건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라는 거다. 돈도 봐라. 돈이 필요 있다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국가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무슨 말? 네가 갖고 있는 걸 남이 주워갈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고 훔쳐갈 수도 있잖아.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하면 그때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한다. 뭐 김밥 만드는 일을 한다. 김밥 공장에서. 근데 네 말고도 딴 놈 쓰면 되잖아. 대체가 된다. 맞지?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고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 관계지만 차별이 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고 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의 대등 관계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와 너의 관계에 있을 때가 동격이고 대등 관계가 된단 말이다. 니하고 네가 갖고 있는 펜스는 무슨 관계라고? 차등 관계란 말이야.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 A가 있다 치자. A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한다.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데도 아까 김밥 공장에서 일한 것처럼 관계가 달라지지 않지?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이해됐나? 그러나 A가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아가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나온 걸 상상해보자. 그때 A와 I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인간이 뭔지 안다 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고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일한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자, 그것은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수학적 지식 같은 거야. 1 더하기 1은 2 같은.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인데 나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객관적일 수가 없겠지.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식 이상이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건 네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고 다른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필요하려면 상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 관계는 안 된다고. 이제 자신주의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의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너가 돼야 된다.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지 인격과 인격체의 관계로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니? 그것이 되면 안 되겠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봐봐 한자로 사람을 어떻게 쓰노? 사람을 한자로 화표로 써야지. 이렇게 쓰지. 사람인. 이게 왜 사람인이잖아. 기대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기대에 있어서 사람이란단 말이야. 이때 뭐가 나타난다고?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야. 됐지? 뒤에 그 학습 활동 이거는 시험 직전에 한번 쭉 다시 보면 되겠다. 요거는 했나? 화가 모델 프리다 칼로 이런 거 안 했어? 했을걸요? 했을걸요는 뭐고? 근데 했던 거 같아. 안 할 거다 그러면 나중에 한다 하면 그때 다시 보자. 왜 다 기노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 진짜. 씨. 예술 분야 이제 두 개 남았네. 와, 이 책은 왜 이렇게 기노 지문이 다 토할 것 같다.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제시문을 낼 때는 그래 수능이나 모고에 나올 만한 양으로 해서 지문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긴데. 자. 두 개 남았지. 조금만 쉬다 하자.